대한민국의 대외경제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시는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홍종 원장님께서 오늘 직접 발표를 하러 여기 와 주셨습니다. 글로벌 대전환과 디지털 통상이라는 주제로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서 제가 올해 또 이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핵심적인 포인트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Great Transformation, 대전환 관련된 얘기, 그리고 약간 좀 마이크로하지만 디지털 통상 관련해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외하고 최근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 글로벌 경제 관련해서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했었는데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가 푹 꺼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푹 꺼진 것이 작년이고요. 작년의 경제 성장이고 올라간 것이 올해, 그리고 약간 내려가는 것이 내년의 성장률 전망인데 예외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작년에 마이너스 3.1% 성장했고 올해는 한 5.9% 정도 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4.9%인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그냥 기억하실 것만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 보십시오. 그 전에 2019년도 2.8% 성장했죠, 전 세계가. 전 세계가 2010년대 대충 한 3%대에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4.9%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년도에도 계속 전 세계적으로 회복 국면이 진행이 될 거다는 얘기입니다. 성장률이 더 높다는 것은 회복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릅니다. 선진국이 더 빨리 회복하고 있고 개도국은 더 천천히 회복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어떠한 차이를 갖고 오는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가졌던 화두가 이제 예방과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2020년에 금융과 실물이 괴리된다, 미중 갈등이 되고 있다, 이 와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한마디로 말해서 올해와 내년의 화두는 결국은 불균등입니다. 불균등. 불평등과 불균등, 차별성. 이것이 지역 간, 국가 간, 계층 간, 개인 간, 직업 간, 연령 규모 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결국 차별적으로 회복이 되고, 이 차별적 회복이 바로 굉장히 문제를 갖고 온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양극화가 심화된다, 인플레이션의 문제,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충돌에 대해서인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세계 경제를 어떻게 전망했는가 하는 겁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위에서 있다가 푹 떨어졌죠. 이건 뭐냐면은 위에 있을 때는 뭐냐면 코로나가 없을 때 전망한 겁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예상 못했던 2019년에 2020년도 전망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충 3% 정도로 성장할 거로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약간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원만한 한 3% 정도 성장할 거로 예상했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확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2020년이 푹 떨어졌으니까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확 올라갔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고 있고, 2020년도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백신입니다. 백신 보급이 차이가 있고, 백신 보급의 차이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 능력, 재정 여력. 이 두 가지 때문에 선진국은 빠른 회복세, 개도국은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이게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이고 이쪽에 글로벌 경제 위기입니다. 보시면은 개도국은 항상 더 높은 성장률세를 보이고 선진국은 항상 더 낮은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회복을 주도한 것은 개도국이었습니다. 개도국, 중국으로 포함한 개도국이
성장을 주도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개도국 선진국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이 5% 성장한다, 6% 성장한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것이 다른 개도국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력 현상, 이게 히스테레시스라고 하죠. 이력 현상, 히스테레시스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지만은 히스테레시스는 왜 우리가 이제 뭘 하나 이렇게 탱 쳤을 때 계속 오래가는 것, 계속 울리는 거죠. 계속 울리는 걸 히스테레시스, 이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과거의 경제학자들은 한 번의 경제적인 쇼크, 위기가 있으면은 다시 그거 지나고 나면 그 경로를 회복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3% 성장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3%가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3%로 성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6%, 5%, 4%, 3%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의 경로, 원래 GDP가 성장하는 경로를 다시 복귀할 걸로 생각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경제 위기를 저는 20세기 때 몇 번 겪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경제 위기는 오면 어떻게 되냐면 3%, 3% 성장하다가 마이너스 3% 됐으면 그 다음에 살짝 회복한다. 한 4%, 5% 성장하다가 그냥 3%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장률은 과거 그대로 3%로 가요. 근데 레벨로 보면은 과거보다 밑에서 갑니다. 경제 위기는, 경제 쇼크는 영원히 계속 이력 현상 같이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 다음에 이 추세선 그대로 가지 않고 여기서 밑에서 쭉 같은 기울기로 간다는 겁니다. 3%면 3%, 4%면 4%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한 번의 경제 위기는 영원히 전 세계 GDP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레벨을 푹 낮추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런 거였는데 그럼 과연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위기가 과연 과거와 같은 경제 위기와 똑같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그냥 다 배제하고 그냥 경제적으로만 보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정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야, 우리 내일부터 밖에 나가지 말자. 그죠? 사람도 만나지 말고 그리고 카페도 가지 말고 레스토랑도 가지 말고 식사는 다 집에서 하고 음식은 다 배달 음식으로 하고 해외 가면 안 돼. 해외 가지 말자 우리 전부 다. 갑자기 이렇게 합의를 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확 수요와 공급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갑자기 이제 줄어든 것이죠. 일터도 나가지 말고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염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회복이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은 수요 부문에서도 공급 부문에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회복은 굉장히 빠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력 현상이 없는 회복이다. 과거와 같은 경제 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하는 것도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력 현상 없이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그렇고 몇 분들이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력 현상 없이 내년에 빨리 회복할 거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 당장 작년은 제가 여름에도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 뭐가 되겠습니까? 해운 운이 엄청 상승할 겁니다. 지금은 배가 나가도 물건이 하나도 없지만 해운 운이 상승할 것이고 배 못 잡을 것이고 앞으로 로지스틱스에서 엄청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 이력 현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회복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공급망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망 문제가 왜 계속되고 있느냐?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이력 현상 없는 회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이 그 이유는 바로 이번 경제 위기의 속성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것보다 더 공급 여력을 확충을 해놔야 또는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걸 또 활동을 해놔야지 문제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아예 제약이 되고 있어요. 경제 활동하는데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냐면 옛날에 상상도 못했는데 회복이 되고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을 늘려가지고 그냥 하면 되겠는데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수요가 늘어났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공급을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 보고 오라 그랬더니 안 와요. 와서 물건을
광산에 캐야 되는데 광산에서 광물을 캐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옵니다. 옛날 같은 사람 모을 수가 없어요. 기껏 모았는데 절로 항구로 보내야 되는데 운전하시는 분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구에 왔는데 그 다음에 딴 나라로 수출해야 되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공급 여력이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과거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신 보급에 따라서 빠르게 또 이것을 도와줬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파란색이 과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이렇게 성장했는데 지금 미국은 이렇게 성장했고요. 이렇게 회복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이 라인 따라서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라인으로 완전히 복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EU도 마찬가지로 지난번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잘 보여주는데 중국은 거의 과거의 그 추세선을 그대로 거의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봤을 때 그래서 실질 GDP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빠르게 이제 그 팬데믹에 대해서 이렇게 차단을 해서 저항을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보조금과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재정 지출에 의해서 중국은 이걸 또 위기를 타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이게 각국의 인플레이션 추세인데 이제 크게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이 오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당연히 기저효과죠. 작년 이맘때 굉장히 작년 특히 상반기 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저효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반기 와서 물가가 적정히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 측에서 계속 문제가 있고 이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 수요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될 수 있죠. 갑자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다시 물건을 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계속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야 이 물가 상승 문제는 물가 문제는 약간 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대전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각국 정부가 이렇게 봤을 때 정책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 이런 경우에 단기적 대응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 소득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 가게를 닫게 되면 가게 닫은 거 지원해주고 그리고 해고하지 못하도록 고용 유지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단기적 경제 피해에 대한 대응이지만 결국은 봤더니 디지털 문제, 또 기후 환경 문제, 그리고 이참에 한번 인프라 완전히 확 갈아보자.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1930년대 대공황 때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 고가도로 같은 거 보면 30년대 만든 겁니다. 그 만든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기차에서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왜? 너무 흔들려가지고. 이 페이퍼를 읽을 수가 없어요, 기차에서. 보통 기차라고 하는 것은 버스와 달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데인데, 이제 그 외 이유가 뭐냐면, 이 철도에 대한 인프라가 그동안 그 투자를 안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개선을 좀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참에 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각국 정부가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왜 대단히 바람직하냐? 지난 20년간의 경제학자들이 가장 괴로워했다고 해결이 안 됐던 것이 만성적인 수요 부족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수요 부족이에요. 수요가 창출이 안 돼서 계속 소비 가지고 안 되더라. 글로벌 소비 그것도 안 되더라. 만성적인 수요 부족이 수요가 부족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19세기 때 후반기에 20년마다 경제 공황이 왔는데 이거를 해결한 것이 뭐였냐면은 자동차와 철도의 보급입니다. 자동차와 철도의 보급에서 자동차 보급하면서 도로가 만들어졌고 2km마다 주유소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엄청난 작업입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이루어졌던 게. 여기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철도, 미국 대륙 횡단 철도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계속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고 역도 만들어지고 해서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이 지금 디지털과 이 기후 환경에 대한 투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20년간 이걸 계속 추진하면 만성적인 수요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비만 가지고 될 수 없는 투자 부분의 그런 획기적인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그런 경제적 피해 구제를 단기적으로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다른 나라 안 하고 미국, EU, 일본, 중국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나라들은
재정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그리고 양극화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그 주요국의 재정 지출은 이 대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리스크는 요인은 뭐냐면요. 이 대전환이라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계속 지속게 가능해지려면 생산성 제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5년, 10년간 산업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쏟아붓기만 하고 생산성 향상 효과는 상당히 지체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얼마나 국민과 정부와 정치권에서 인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얼마나 인내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산성 효과 지금 안 나타날 겁니다. 잘 안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의 풍성 효과 이걸 했더니 이쪽에 올라가고 이걸 했더니 이게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과정의 지연 지금 천문학적인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총 6조 달러죠. 지금 현재 개혁하고 바이든 정부가 개혁했던 건 6조 달러입니다. 6조 달러입니다. 6조 달러.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6조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뭐 1경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인데 이 돈을 갖다가 지금 의회에서 6조 달러 다 통과시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조세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기후변화 대응 이거에 대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얼마나 될지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통상 관련해서는요. 디지털 관련해서는 그 코로나가 물론 당연히 디지털 전환의 촉매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현재 다자 차원에서 WTO 차원에서 디지털 무역규범이 현재 없습니다. 없고 이거 만들려고 굉장히 WTO 노력하고 있고 이번 COP26에도 이걸 하려고 하는데 획기적인 성과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G20에서 합의를 한 것이 있죠. G20에서 합의한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FTA 차원에서는 반대로 디지털 무역규범이 시시각각 강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 법제, 제도 정비도 이것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팔로우를 잘해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지역화, 데이터를 밖으로 옮기지 말자. 아까 그런 비슷한 질문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밖으로 옮기지 말고 데이터는 지역화, 우리 국가 안에서만 보관하고 있자. 함부로 넘기지 말자. 뭐 다 좋은 얘기죠. 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지하철 타고 오셨는데 지하철에서 신용카드 찍고 이제 와서 교통카드 찍고 여기 왔는데 그 어느 역에서 타가지고 몇 시에 타가지고 여기 몇 시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왔다는 이 정보, 이 데이터가 만약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기업에 들어가서 이것이 활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오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지나가다가 CCTV 찍힌 자기 얼굴이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가 다른 나라에서 그걸 갖다가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데이터를 지역화해야 된다. 국경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데이터 지역화인데 이거에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데이터 지역화를 이미 선포를 했고요. 데이터는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이고 이걸 가장 반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기업들이 이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 가지 뭐 기업 친화적인 거, 그 다음에 디지털 무역 제한의 정도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우호적인 정도에 있어서 이 양 진영의 한 중간쯤에 현재 와 있는 현재 이 상황에 계속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당연히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정부 들어서는 뭔가 좀 더 획기적인 그런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이후에 그 GDPR 같은 경우도 이 위반 사례에 따라서 벌금도 엄청 냈습니다. 이 GDPR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결국 미국은 자유롭게 데이터를 국경간 넘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중국은 그거 안 된다. 지역화하자라고 했을 때 EU의 입장은 뭐냐면 데이터를 개인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보장할 만한 그런 능력이 돼 있는 국가에 한해서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절충입니다. 약간 미국에 조금 가깝습니다는 절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개인 정보번호 확실하게 하고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한테만 보내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GDPR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EU의 GDPR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 확산되고 논의가 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의 양진영 간의 대립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EU GDPR의 주요 내용이 보면은 이제 그 삭제권, 뭐 처리 제한권, 개인정보 이동권 등이 도입되고 이 사업자들은 전부 다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서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정보 역외 이전 관련해서는 EU가 적정성 평가를 하는데 여기를 통과한 나라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등을 제한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GDPR 발표 이후에 일본에 이어서 일본이 첫 번째 이 적정성 평가에서 승인됐고요. 영국과 한국이 적정성 초기 결정이 통과됐으니까 한국이 여기에 적정성 평가를 완전히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과 유럽 간의 EU 간의 어떤 데이터 교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TO 차원에서는 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WTO에서 논의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디지털 무역이라든가 개방과 디지털 무역, 신뢰와 디지털 무역, 공통 이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많이 있어요. 지금 만약 협상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다는 건 뭡니까?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WTO는 이거를 MC12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WTO 참 괴로워요. WTO에 계신 분들은 매달 월급은 받고 있는데, 그죠? 국제기구에 있으니까 월급은 받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 돈 주는 나라들이 제네바에 와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보라 그러면 항상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가지고요. 좀 합의가 잘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수산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좀 합의가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계속 지금 합의를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무역 규범에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FTA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디지털이니까 디지털 관련해서 좀 관심 가질 것은 이 USJDTA입니다. 이게 디지털 무역 협정이고 미국하고 일본이 조용하게 2018년, 19년에 이 협정을 맺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걸 협정 맺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대파라고 이 세 나라가 대파라고 디지털 동반자 협정을 또 맺었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가 그리고 USMCA 요 세 나라가 했던 USMCA 요거 멕시코하고 카나다하고 요 3가지가 디지털과 관련해서 많은 진전이 되어 있었던 그런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협정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코러스 FTA, 한미 FTA가 굉장히 우리로서는 선진화된 FTA라고 생각하지만 이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돼 있는 게 거의 없다. 그 당시만 해도 이미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돼 있는 거 없는데 그 뒤에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든가 USMCA의 디지털 무역 챕터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한미 FTA 업그레이드에 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서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USMCA를 기본 템플릿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미 FTA는 의무 규정은 3개밖에 없고요. 다 노력 규정 또는 없습니다. 근데 USMCA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의무 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는 아직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뿐만 아니라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그리고 외교부 모두가 바로 이 디지털 통상 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거는 G20 하고 나서 G20 이태리 로마에서 했죠. 그러고 나서 나온 뉴스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나왔죠. 이 디지털세 도입 관련해서 각국 G20 정상들이 합의했다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 합의했다. 그래서 이 디지털세는 뭐냐? 2가지가 있는데 필라1과 필라2가 있는데 이 필라1은 주로 유럽이 제안한 겁니다. 뭐냐면은 고정사업장이 세금이라는 건 고정사업장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죠. 그죠? 해외 사무소 있다고 해서 그 해외 사무소가 있는 그 나라에서 그걸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본사가 있는 데서 부과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보면 구글이라든가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미국의 디지털 테크 기업들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갖다 올리고 있는데 달랑 아일랜드에다가 조그만 법인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매출 다 쓸어가고 있거든요. 이익을 이렇게 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고정 사업장이 없는 그런 국가에서 발생할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자. 이게 이제 유럽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벌써 제안을 했고요. 미국은 계속 반대하는 거죠.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수세에 몰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지난번 나온 얘기가 그러지 말고 모든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아예 편하게 최저 한세, 법인세의 최저 한세를 도입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21% 얘기하다가 뭐 어떻게 조정되고 해가지고 현재 15%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다 포함돼서 이 디지털세를 앞으로 향후에 내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10월 8일 날이고 최근에 10월 말에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바로 이것에서 합의를 봤는데 한 가지 리스크는 미국입니다. 미국 합의했거든요. 누가 합의했습니까? 미국 행정부가 합의한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미 의회가 동의해줘야 되는데 의회가 동의해줄지 안 해줄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가장 큰 리스크는 유럽은 의회 쪽도 뭐 다 통과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 디지털세에 관련된 필라 1과 필라 2가 합의가 될지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고 미국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제외하고 뭐 하면 효과가 훨씬 떨어지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든가 뭐 하여튼 굉장히 가장 큰 위험이 지금 미 의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미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계속 팔로잉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볼 수가 있고 일단은 합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되는 것은 미 의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서는요. 다자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FTA 양자 차원에서도 하고 국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그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도도 정비한다. 데이터 산법 굉장히 좋은데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 그 다음에 통계, 디지털 관련된 통계가요. 놀랍게도 일치가 안 합니다. 그리고 정비가 안 돼 있어요. 통계를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서도 현재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서로 말이 통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이제 첫 번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인데 우리나라 같은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뭐 광군제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떤 큰 시장을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도 하루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그다음에 온라인 수출 문제 관련해서 신속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계성을 강화시킨다는데 왜 제가 중소기업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느냐면은 이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수출할 수 하는 기업들이 20%가 안 됩니다 현재.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60% 넘거든요. 80%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그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지난 10년 동안 계속 중소기업 수출 진흥 촉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데 바로 이 온라인, 이 디지털 상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므로 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 벤처부와 같이 해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